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두 가지 뉴스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것을 주재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를 한 거죠. 70분 분량을 말입니다. 곰곰 생각하니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선 이 삼고 현상,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삼고 현상의 민생은 그야말로 최악인데,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고물가가 벌써 몇 달째여서 매일 워룸에서, 솔직히 저 같으면 매일 워룸에서 아침 일찍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비상경제회의를 해야 할 판인데, 이제 11회란 것이 무슨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경제회의를 하는 걸 두고 몇 회 회수는 왜 붙이는지요? 회수를 붙이는 것 자체가 정말 참 기막히는 일입니다. 우선 이 추경호 부총리가 모든 현안을 알아서 착착 해내는 AI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 눈에도 지금 경제 난맥상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경제 문제는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장관들,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 하는 총재, 이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식이 총합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는 겁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으니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어제 회의에서 가장 뉴스가 된 것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출 요건 완화더군요.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 참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는 게 꼭 국민들에게 선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푸는 게 뭔가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지역에도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이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 그는 마치 선심 쓰듯이 말을 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에 LTV가 70%, 그리고 규제지역은 20%에서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5군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뉴스가 된 겁니다. 금리는 치솟고 이 사회에 돈이 돌지 않으니 부동산 경기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집값 폭등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집값 하락폭이 사상 최고로 크죠. 거기에다가 무슨 매매가 안 됩니다. 이런 판이니 무슨 생색 내는 것처럼 금융위가 규제를 푼 것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이 와중에 지금 은행들 땅 짓고 헤엄을 쳤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가 있죠. 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요, 정말 놀랄만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무려 4조 8,878억 원. 아주 외우기 좋습니다. 4조 8878억 원. 그리고 2분기 4조 3,721억 원보다 5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자이익 증가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 순이익은 무려 10조 1,534억 원. 무섭습니다. 은행이 이자놀이를 한 게 10조 1,534억 원.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출 증가와 무엇보다 고금리 덕분이죠. 우리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중에 이자이익 비중은 3분기의 경우에 무려 8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은 전부 다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글로벌 100대 금융사의 이자이익 비중 평균 퍼센트는 5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평균 59%에 비하면 우리 은행들이 얼마나 이자놀이에 광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같으면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은행이 지금 이자놀이에 눈이 벌게서 되겠느냐.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구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일은 백지 수준이었지만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만큼 하죠. 자, 두 번째 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권순일에게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순일 누군지 잘 아시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같은 법조계 안에서 원수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권순일은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분이 더 유명해진 것은 대부분 재판 거래 의혹의 맨 한가운데 바로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변협은 적격성을 심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변협은 권순일이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황인 만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신 자진 철회를 요청을 한 겁니다. 변협은 공문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권순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8차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를 만났으며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일 때였다. 그런데 권순일이 자신의 방에서 김만배를 집중적으로 만난 것,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집중적으로 만난 것은 이재명의 사건이 재론합의체로 넘어간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선고가 나고 나서 2, 3일 뒤에 또 만났죠. 김만배가 그 대법관의 방에서 한 2시간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변협은 2달 뒤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곧바로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서 변호사 등록 신고 없이 매달 1,500만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다며 권순일의 퇴임 후 행적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들이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 뿐입니까? 대부분의 지금 달라붙어 있는 이 재판거래 의혹 말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루빨리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수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협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 고관대작들이 뒷배가 된 사기꾼들, 무슨 검사장, 검찰총장, 대법관, 특검, 이 50억짜리 고관대작들이 뒷배가 된 사기꾼들, 이 좋게 말해 개발업자들에게 세상은 얼마나 쉬워 보였을까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그리고 백연동 등에서 벌어진 한탕은 그들에게는 정말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2014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내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례 신도시 사업은 사업자 선정이나 이익 배분 등에서 대장동의 예습, 즉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 구조를 짜서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준 뒤에 그 돈을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뇌물을 받는다기보다 돈을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무를 총괄한 자는 바로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동규는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 가전제품 유통회사 그리고 IT 업체, 건축사무소 등에서 일을 하다가 이 휴대폰 부품 사업도 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건축사 사무원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러다가 2008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하면서 이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2010년 이재명이 당선되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이건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됩니다. 그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시의회에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죠. 그런데 약 2년간 근무하면서 공단 직원 10여 명을 해고해서 감사원 감사만 2차례나 받았습니다. 그 무렵 좌진상, 우동규, 그러니까 이재명의 좌진상, 우동규라고 할 만큼 성남에서는 그는 실세로 불렸습니다. 2014년 이재명이 재선에 도전할 때 유동규는 돌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재명이 다시 당선되자, 그래 재선이 되자 복귀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유동규는 전략사업팀을 만들어서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을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당시 그가 평소에 한 말이 지금 또 성남에 사는 분들 사이에는 회자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획실장을 맡아서 그 조직을 확 뒤집어 놓겠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꿈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원에 기조실장이 들어가서 확 뒤집어 보겠다. 아마 이게 꿈이었던 모양입니다. 요즘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사표를 써서 좀 시끄럽죠.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유동규는 2018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때 또다시 그만뒀죠. 그 뒤에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유동규의 범죄 혐의가 이렇습니다. 2013년 남욱 김만배 일당과 짜고 반대하던 시의회를 매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남욱 일당이 짜놓은 대로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3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2년 뒤인 2015년 대장동 사업 때도 남욱 김만배 일당의 요구대로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 사업자로 선정하고 본 계약 때는 그들에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시켜서 성남시에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솔직히 말했어요. 이 민관 합동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죠. 2,100억 원 이상의 손해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동규는 부인하지만 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죠. 700억 원 약속했다. 아직 그 돈은 이런 돈 못 받았습니다. 이 돈은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받으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김용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은 유동규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6억만 전달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용은 어떤 사람일까요? 2020년 총선 직전에 김용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재명은 제 분신 같은 사람으로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재명은 작년 가을 유동규가 구속되자 측근이라면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제 측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 김용은 자타공인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그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했죠. 그리고 미디어 회사 대표를 지냈습니다. 성남에서는 시민운동에 참여했는데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을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용은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 뒤에 이재명이 친형인 이재성과 갈등을 빚을 때
이재선을 고소하는 등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재명은 공개 석상에서 김용을 칭찬하거나 SNS에서 이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자주 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밀착을 한 겁니다. 2013년 이 남욱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최윤기를 의장으로 만드는 공작을 벌일 때, 그러니까 최윤기를 꼬댁에서 뇌물을 약속을 하고 의장이 되어서 우리 편을 좀 써달라, 일종의 트로이 목마로 최윤기를 투입을 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새누리당 최윤길이 당선되도록 몰래 움직인 인물도 바로 김용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김용은 김만배와 유동규, 정진상 등과 함께 이른바 도원 결의를 맺은 4인방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고,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정진상과 함께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본부장 자리가 정말 요직입니다. 돈과 조직을 만지는 자리니 말입니다. 지난 8월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비자금 20억을 만들었다고 하는 남욱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사실상 이재명에게 가장 힘을 받았던 정민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누구일까요? 하고 설명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방송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사실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처지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든 8억여 원 돈에 관한 수사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비화됐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의 구속을 넘어 검찰의 칼날은 지금 이재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유동규가 등을 돌린 것이 검찰 수사의 결정적 동력이 된 겁니다. 스모킹 건이 나온 거죠. 그런데 유동규는 돈을 줬다고 하고 이재명 측 김용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검찰은 범죄 입증을 지금 자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23일 김용을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불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로부터 전달을 받은 8억 4,700만 원의 사용치를 캐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이라고 하죠. 검찰은 김용이 이 돈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태도를 바꿔 검찰 조사에서 그는 대선 자금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구속 1년 만인 지난 20일 출소한 유동규는 작심한 듯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이 불법 대선 자금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나는 네가 지난 2년 동안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 받아야 한다. 검찰에 다 얘기하겠다. 당연히 검찰은 김용이 이재명의 지시나 묵인하에 대선 자금을 받아 사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이 그토록 홀라당 다 먹었을 리가 만무하죠. 검찰은 김용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는데 대가성이 드러나면 언제든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그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의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맡았으며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로부터 대선자금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통상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명백한 물증이 없죠. 그래서 돈을 준 사람, 이 공여자가 입을 열어도 돈을 받은 사람, 수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가 있죠.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쇼핑백에서 넣어서 줬다. 원비디 박스에 넣어서 줬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공여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원활히 끌어내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우선 적용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자금법에는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 자기 죄를 살살 다 부렸을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면책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미국 이 사법에 있는 박인과 똑같은 거죠. 검찰과 형량을 협상을 하는 겁니다. 뇌물죄에는 그런데 면책 규정이 없는 데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김용은 이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주장합니다. 김용은 유검무죄 그리고 무검유죄 이런 말을 해대다가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가 입증된다며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저는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의 판단을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장동에 얽힌 자들은 하나같이 한탕을 노린 꾼들입니다. 대장동은 문자 그대로 복마전이었습니다. 영화 아수라와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돈이 잠겨있을 저수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천억 불법 이익금에, 아니 1조 원이니 하는 불법 이익금에 과장 8억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칫 검찰은 최선을 다하고도 악당들이 비호세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례신도시는 수익금이 200억 원 남짓한 데 비해 백현동은 3,100억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게이트도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성남시의 역할을 한 김인섭에게 70억이 건네졌다는 것만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3,100억 원을 전부 다 업자가 꿀꺽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수치조차도 뚜렷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8천억을 훌쩍 넘어 조 단위의 불법이익을 보았다는 말까지 떠돌입니다. 아니 계산을 하면 1.2천억이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악당들은 몸으로 죗값을 치른 뒤에 언젠가는 바하마의 해변에서 노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그림을 그릴까요? 또 전체 수익금 중에 김만배부터 남욱, 정유학 등이 이미 챙긴 것을 제외하더라도 저수지에는 엄청난 돈이 잠겨 있다는 말이 무슨 신화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산수가 됩니다. 이런 판에 지난 19일 김용이 전격 체포되고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해서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알려졌으니 사람들이 한편 놀라면서도 또 이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의외로 이재명 측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냥 유동규의 말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고, 갸우뚱거리는 것은 고작 8억이냐는 것 때문입니다. 수천억을 벌게 해주고 고작 8억이 전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3천억 챙긴 김만배는 어디 가고 왜 1,000억 챙긴 남욱이 총대를 매나? 말하자면 검찰 수사가 미진해도 한참 미진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언론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부터 3호까지 실소유주인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에서 최소 3천억 원 이상 해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겹불을 쬐 남욱의 돈 8억으로 감당이 되겠느냐는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만배가 50클럽에 뿌린 돈이 얼마입니까? 곽상도 아들에게도 돈을 50억씩 퍽퍽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 이재명 대선 캠프에 돈을
8억 원을 그것도 몇 단계나 거쳐서 넘어가게 했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것도 2억 4,700만 원을 떼먹고 6억만 넘어갔다. 그걸 믿어야 됩니까? 거기에다 대중의 관심은 덜하지만 이 정영학 남욱 외에도 천화동인 6호의 시행업자 조우영, 그리고 6호에는 또 변호사 조현성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천화동인 7호의 전직기자 배승준, 이런 분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우연히 들어서 우연히 돈을 투자해서 떼돈을 번 겁니까? 그 사이에 배승준은 72억 원짜리 부산 스타벅스 건물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담은 저수지도 따로 있을 것이고 그 값도 따로 치렀을 것이라는 말이 떠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끌어서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가?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의 답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습니다.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 나는 상방울을 모른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죠. 어쨌든 이제 대장동 게이트는 배임 사건으로 정폭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자금 뇌물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측으로 흘러간 꼬리가 잡힌 겁니다. 김용의 혐의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에게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해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실제 김용에게 건너간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6억으로 보입니다. 2억 4,700만 원은 중간에 떼먹은 배달 사고를 낸 것인데 결국 1억 4,700만 원은 반환됐습니다. 자, 어쨌든 유동규의 변신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재판 중에 잠시 이재명 기자회견 기사를 봤다면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비꼬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려 죽이겠다 이런 말도 했죠.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구치소 가서 1년을 명상하면서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다.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조금 있으면 득도하고 대사가 되시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유동규, 김만배 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짧고 고단한 인생에, 이 추악하고 피곤한 인생에 그들 같은 존재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욱이나 이 정영학이니 정민용이니 하는 이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남욱 등이 정진상, 김용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100번도 접대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동규 역시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상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100번 먹었다. 정진상은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 정진상은 부산에 있는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했더군요. 그래서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좀 알만한데 고급 술집에 100분이나 가면서 술값을 한 번도 안 냈다고요. 이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짜 술은 없다고 그 격언을 바꿔야 하는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동규는 지난해 자신이 압수수색 직전에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앱에 정진상, 김용이 참여했던 정무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너스컬 멤버들이 포함된 방이 서너 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 휴대폰은 지금 수사기관에 갖고 있습니다. 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측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제 그는 막다른 골목에서 사라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는책이었습니다.